자, 지금부터 2016년도 1회차입니다. 정보통신 기사 필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죠. 자, 8위상 이진폭이에요. 8개의 위상으로 신호를 구분했다는 뜻이고요. 2개의 진폭으로 또 구분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8개의 위상과 또 2개의 진폭으로 구분했으니까 총 8이 16개의 신호로 구분했다. 그래서 이거 신호를 구분하는 개수예요. 이것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냐면 기호로 M이라고 써가지고 이걸 신호 준위 개수라 그래요. 신호 준위 개수 이런 용어 알아두세요. 같은 말로 이제 신호 상태수라고도 합니다. 신호의 상태의 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런 신호의 상태수, 신호 준위 개수를 알게 되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를 계산할 수 있죠. 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를 n이라고 한다면 밑이 2인 로그예요. m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m이 16이니까 밑이 2인 로그에 이제 16을 적으면 되는데 16은 2의 4승이죠. 그래서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 승은 앞으로 가죠. 그럼 로그 2의 2는 1이니까 4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는 4비트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변조 속도가 4800보예요. 그래서 이제 단위가 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변조 속도의 단위는 그래서 일명 변조 속도를 보 속도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심벌의 속도라고도 합니다. 심벌 속도라고도 해요. 심벌율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신호 속도를 구해라. 한마디로 데이터 신호 속도를 구해라 이 말이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 경향이 가장 1순위예요. 제일 많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BPS를 구하라고 해놓고요. 보호 속도를 줬어요. 저는 이제 보호 속도를 보통 B라고 저는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 속도가 있을 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수 n을 곱하게 되면 데이터 신호 속도가 나오죠. 이 식이 별표 3개짜리입니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1순위의 문제다. 자, 그래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수가 4비트임을 알 수 있었으니까 보호 속도는 줘줬죠. 4800보라고 줘줬어요. 그래서 이걸 곱하면 19200 bps가 나옵니다. 필답형에서는 단위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단위가 뭔지를 세심하게 따지셔야 되고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위는 소문자로 쓸 것은 소문자로 쓰고 대문자로 쓸 것은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할 게 소수점이 나온다. 그러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나는 주의사항이 있죠. 항상 시험장에 가시면 주의사항 읽어보시고 문제마다 이제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그러면 그걸 우선으로 따른다. 이런 조건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9200 bps 단위 조심하시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19200 bps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오랜만에 지상파 DMB가 나왔네요. 자, 다음 문장의 가로에 들어갈 것은 그랬어요. 지상파 DMB는 자, 6MHz입니다. 한 채널의 대역폭이 6MHz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채널에 블럭이 몇 개가 있냐면요. 블럭이 3개가 있어요. 3개. 3개의 블럭이 있는데 한 블럭당 얼마 정도 대역폭을 차지하냐면 1.536MHz 대역폭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1.536짜리가 3개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처럼 하나의 채널이 6메가의 대역폭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 블럭이 몇 개다? 3개다라는 거죠. 한 블럭당 사업자 하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사업자를 3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블럭의 대역폭은 1.536MHz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럭과 블럭 사이에 보호 대역도 필요하니까 전체 3개의 블럭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536MHz 대역으로 3개의 블럭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의 채널이다. 그래서 한 채널은 6MHz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 한 20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DMB 채널이 한 20개의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기다 밑에 써놨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NTSC 방식의 6메가 채널 대역 안에 3개의 블럭을 지정하여 총 20개의 주파수를 지상파 DMB 방송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건 여기다 좀 써놨습니다만 주파수 때는 VHF TV 채널이죠.
초단파대고요. 수도권은 이제 채널 8과 채널 12로 되어 있다. 두 개의 채널. 그다음에 지방에는 이제 재배치 중에 있다라는 거고요. 자, 한 개의 TV 채널당 세 개의 블록 사업자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블록 사업자. 그다음에 한 개의 블록당 비디오 한 개, 오디오 세 개, 데이터 한 개를 우리가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비디오만 보낸다 그러면 비디오는 두 개 정도 서비스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까지 나오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우리나라는 총 20개 정도의 주파수를 지상파 DMB 방송용으로 쓰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한 채널의 대역폭은 6MHz다. 그 안에는 3개의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각 블록당 1.536MHz 대역폭을 갖고 있다. 아시겠죠?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디지털 변조 방식 중 비트 1과 비트 0에, 그러니까 1과 0을 구분한다 이 말이죠. 다음과 같은 변조 신호를 생성하는 방식은 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0을 보낼 때는 우리가 A sin 2파이 FCT로 보내고 0을 보낼 때는 A sin 2파이 FCT 플러스 세타가 이제 파이만큼 위상차가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폭은 똑같고 주파수도 똑같잖아요. 근데 뭐만 달라요? 위상만 다르죠. 얘는 위상차가 0이고 파이잖아요. 그럼 두 신호의 위상차는 빼면 파이에서 0을 빼면 파이죠. 180도죠. 180도 위상차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0과 1을 위상으로 구분했다 이 말이죠. 위상으로 구분했는데 보내는 신호가 디지털이니까 디지털 변조니까 뭐예요? PSK가 되겠죠. 근데 0과 1을 구분했으니까 이진 아닙니까? 이진 PSK를 뭐라고 해요? BPSK라고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PSK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0과 1을 구분했으니까 BPSK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BPSK, 이진 위상 편의 변조다라는 겁니다.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광섬유캐울에 대한 다음에 질문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자, 광전송과 관련된 법칙은 뭐냐? 자, 우리가 이제 빛이 지나가는 길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빛이 지나가는 길, 코아라고 하죠. 그걸 감싸고 있는 장치를 뭐라고 합니까? 클레드라고 하죠. 클레드. 뭐 1차 코팅도 있고, 뭐 완충증도 있고, 2차 코팅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코아의 내부에 빛이 전반사의 원리를 이용해서 전달되는 게 광통신의 원리예요. 전반사의 원리. 그럼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이 코아의 굴절률이 N1이고 클레드의 굴절률이 N2일 때 이 코아의 굴절률 N1이 클레드의 굴절률 N2보다는 커야지 전반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빛이 매질이 다른 곳을 지날 때 이 굴절률이 N1이고 N2일 때 빛이 이렇게 다른 곳을 지날 때 같은 매질을 지날 때는 직진하잖아요. 이렇게 직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매질을 지날 때는 이렇게 꺾이죠. 굴절한다 그죠? 굴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굴절성에, 빛의 굴절성에 관련된 법칙이 뭐냐? 그게 바로 스넬의 법칙이죠. 스넬의 법칙. 그래서 스넬의 법칙입니다. 굴절률과 관계되는 법칙은 뭐예요? 스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스넬의 법칙을 이용한 전반사의 원리다. 굴절률에 의한 전반사의 원리를 이용하는 게 광통신이에요. 그래서 광통신과 관련된 법칙은 뭐다? 스넬의 법칙이다. 스넬의 법칙이다. 자, 그 다음에 발광소자 두 가지를 쓰라겠어요. 발광소자. 자, 발광소자와 수광소자는 알고 있어야죠. 레이저 다이오드가 있죠. 그 다음에 LED가 있죠. 발광 다이오드라는 LED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 다이오드와 발광 다이오드가 있다. 이 발광 다이오드는요, LED는 자연 방출의 원리를 이용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빛의 자연 방출의 원리를 이용해서 방출한다. 자, LED는 자연 방출되는 빛을 한 번 더 증폭해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유도 방출이라고 그래요. 유도 방출에 의한 빛을 낸다.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연 방출에 의해 빛이 발생하는 거고, 얘는 유도 방출에 의해서 빛이 발생되는 거예요. 알아두시고. 자, 수광소자 두 가지를 쓰라겠어요. 수광소자는 뭐가 있어요? 이 수광소자에는 포토다이오드가 있죠. 그 다음에 아발란치 포토다이오드가 있어요. 전자사태를 이용한 포토다이오드가 있죠. 뭐 하나 더 쓰라 그러면
핀 다이오드를 쓰시면 돼요. 핀 다이오드. 핀 다이오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2개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고요. 3개 쓰라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계속 2개만 쓰라 그래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광섬유 케이블의 심선에 있어서 재료 분산과 구조 분산이 서로 상쇄돼서 분산이 0이 되는 레이저의 파장은 얼마냐? 이게 1310 나노미터죠.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310 나노미터예요. 나노미터입니다. 많이 조심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0 분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단일 모드 광섬유를 통한 광의 전파에서 장파장 및 단파장 성분이 모두 같은 속도를 보이는 파장점으로 재료 분산과 도파라 분산이 서로 상쇄되는 파장점을 우리가 0 분산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산이 0이 되는 점이다. 그래서 0 분산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파장이 얼마다? 1310 나노미터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로 가죠. 정보통신 시스템에서 DT와 DC 간의 물리계층이죠. 간의 국제표준 규격, 특성 조건 4가지를 적어라. 자, 여러분들 물리계층 공부하시면서 제가 4가지 특성 꼭 공부하시라 그랬죠. 어떻게 알았어요? 정기적, 기계적, 기능적, 절차적 조건을 맞춰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기적 조건, 그 다음에 기계적 조건. 이 기계적 조건 대신엔 물리적 조건이라 해도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능적 조건, 절차적 조건. 이렇게 4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몰라서 이제 기능들을 제가 교재에다가 설명해 놨어요. 정기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DT와 DC 간의 상호 접속 회로의 임피던스, 저항이죠. 그 다음에 신호 레벨 등을 규정하는 것을 정기적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기계적 조건은 DT, DC 간에 취급하는 커넥터죠. 연결 커넥터 및 DT와 DC 간에 연결하는 통신 회선에 접속하는 커넥터에 대하여 그 형태, 모양이죠. 그다음 규격, 사이즈죠. 그 다음에 신호 핀의 배열 등에 관한 규정을 기계적 조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능적 조건은요, DT와 DC 간의 상호 접속 회로의 기능과 명칭, 시간 조정 조건 등에 대한 규정을 기능적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절차적 조건도 있어요. 데이터 전송을 위한 DT와 DC 간의 상호 접속 회로의 동작 순서, 이것을 규정하는 것을 절차적 조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 내용은 접어두시고라도 종류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정기적, 기계적 대신에 물리적이라고 해도 맞아요. 기능적, 절차적 조건. 이게 4가지입니다. DT와 DC 간의 국제표준규격의 특성 조건 4가지. 자, 6번 문제로 가죠. 패킷 교환망의 주요 기능 3가지를 써라 그랬어요. 이 패킷 교환망의 이제 주요 기능은 일단 패킷 교환망이니까 패킷을 교환하는 기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중화 기능이 있어요. 패킷 다중화 기능. 그래서 패킷을 나누고 다시 재조립하는 패킷 분해 조립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이 3가지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패킷 교환망에서 하는 기능들은 다양하죠. 호나 가상회선 설정 및 해제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를 배정하는 기준. 다중화는 아까 나왔죠. 다중화 기능. 그다음에 에러 제어라든지 흐름 제어라든지 혼잡 제어 기능도 쓰신다고 해서 틀린 문제는 아니다. 틀린 건 아니다. 즉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쓰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걸 쓰셔도 된다. 그래서 뭐 헷갈리시면 제 교재에 있는 모범 답을 쓰시면 돼요. 자, 7번으로 갑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자, FDDI 프로토콜의 OSI 7계층에서 어느 계층에서 동작하느냐. 이 FDDI는요, 자,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제 망을 형성하는 것은 1계층이죠. 그러나 동작하는 프로토콜은 2계층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FDDI는 물리적인 망은 1계층이지만 동작하는 프로토콜은 2계층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계층, 동작하는 걸 물어봤죠. 프로토콜은 OSI 7계층 중에서 어느 계층에서 동작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이 답이 됩니다. 이제 요걸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FDDI는 망은 물리 계층이지만 동작은 데이터 링크 계층 2계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설을 달아놨어요, 제가. FDDI는 물리적인 망은 1계층으로 보지만 동작하는 프로토콜은 2계층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망은 1계층이지만 동작하는 프로토콜은 2계층으로 본다. 아시겠죠? 자, FDDI에서 2차 링이 있어요. 두 개의 링을 사용하죠. 1차 링은 평상시에 쓰고 2차 링은 1차 링이 이제 에러가 생겼을 때 백업용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용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목적. 그래서 1차 링 장애 시에 사용되는 백업용 링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물론 이제 백업용으로 쓰고 싶지 않으면 평상시에 사용해도 되죠. 그래서 2차 링을 백업용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데이터 전송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처럼 답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FDDI가 뭔지를 설명해 놨어요. 1980년대 이제 이더넷, 그다음에 토큰 링에 이어서 고속 근거리망의 표준으로 과거에는 이제 백봉망으로도 쓰였던 것이 FDDI다라고 써놨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PCM 24채널 방식이죠. 북미식입니다. 그 다음에 PCM 32채널 방식, 유럽식이죠. 비교한 것이다. 빈칸을 채우라 그랬어요. 자, 표본화 주파수는 8kHz죠. 둘 다 똑같이 8kHz입니다. 자, 프레임의 비트수는 얘는 193비트죠. 얘는 하나의 프레임이 있다면 보내는 단위가 하나의 프레임이죠. 하나의 프레임이 있다면 24개의 채널로 되어 있죠. 1채널부터 24채널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비트가 있다겠죠. 한 비트가 더 있다겠어요. 그 비트가 이제 동기용 비트라겠습니다. 동기용 비트였다. 그래서 한 채널당 8개의 비트로 되어 있으니까 총 비트 수는 24채널이니까 24채널 곱하기 8이죠. 플러스 하나의 비트가 더 있으니까 1 하면 이게 193비트가 된다. 언제 이렇게 구하고 있냐 이런 말이에요. 외워버려라 이 말이죠. 193비트다. 유럽식은 한 프레임이 있는데 예, 채널이 1채널부터 32채널까지 이렇게 있죠. 여기는 이제 따로 동기용 비트가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채널을 동기용 채널로 쓰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16번째 채널을 신호용으로 쓰죠. 그래서 일단 비트 수를 물어봤으니까 32채널 곱하기 한 채널당 8비트씩 있으니까 이게 256비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이런 거를 계산하고 있냐? 외워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송속도, 여기서 아무 말도 않고 전송속도는 한 프레임의 전체 속도를 말해요. 일명 펄스 전송속도라고 하죠. 그럼 전송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표본화 주파수 곱하기, 표본화 주파수죠. 곱하기 비트수죠. 이렇게 구하는 게 전송속도죠. 표본화 주파수는 둘 다 8kHz고 북미식은 비트수가 얼마요? 193비트죠. 이렇게 곱하면 이게 얼마가 나와요? 1.544 메가 bps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때 이 메가가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소문자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193비트 대신에 256비트를 적용하는 것이 이제 유럽식이죠. 그러면 이게 2.048 메가 bps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전송속도 요 두 개는요 시험의 단골이에요.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 특히 전송속도 구하는 것은 속도는 엄청 잘 나오죠. 아예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미식은 1.544 메가 bps, 유럽식은 2.048 메가 bps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잊으면 안 돼요.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번도 해결을 했습니다. 자, 9번으로 가죠. 네,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는 용어가 나왔어요. NGN이라고 해서 Next Generation, 차세대라는 뜻이죠. 네트워크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망은, 기존 우리가 썼던 PSTN은 음성만을 전송한다면 차세대 망은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까지도, 데이터뿐만 아니라 영상까지도, 음성, 데이터, 영상까지도 전송하는 그런 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NGN, 차세대 망의 4가지 계층을 적어라 그랬어요. 4가지 계층. 자, 응용 계층이죠. 어플리케이션 계층입니다. 제어 계층이에요. 컨트롤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이죠. 전송 계층이죠. 접근 계층이라고 해서 액세스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게 4가지 계층입니다. 차세대망의 4가지 계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차세대망의 구성 요소 2가지를 적어라 그랬는데 미디어 게이트웨이가 있고요. 소프트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생소한 문제지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을 제가 써놨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NGN이 뭐냐, 차세대망이 뭐냐. 자, IP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통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음성, 동영상까지도 전송할 수 있는 망을 말한다 이 말이죠. 제공할 수 있는 통신망으로 기존의 전화망을 대체하고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지원하는 패킷 기반의 새로운 통신망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NGN 수평적 계층 구조 4가지 계층이 있다라는 거죠. 응용 계층, 제어 계층, 전달 계층, 액세스 계층, 이 4가지 계층을 우리말로 쓴 거죠. 기능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차세대망의 구성 요소 2가지 미디어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미디어에 특화된 망들을 상호 연결해주는 장치를 우리가 미디어 게이트웨이라고 하고, 소프트 스위치라는 것은 하드웨어와는 별도로 순수한 소프트웨어만으로 구성시켜 다양한 서비스 제어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스위치 플랫폼으로 가입자와 적절한 대역폭 및 서비스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장치를 말한다. 기능까지 물어보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종류가 이 2가지다. 자세히 써놨으니까 참고로, 교재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 문제로 갔습니다. 자, 다음은 랜에 접속된 망관리 프로토콜이죠. 단순 망관리 프로토콜. 요즘 들어서 시험에 단골이에요. SNMP. 꼭 알아두셔야죠. 별표 3개 해도 부족할 정도로 중요한 프로토콜입니다. 자, SNMP의 프로토콜 구조이다. 1과 2에 들어갈 프로토콜을 쓰시라. 자, 물리 계층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을 2개로 나눈 거죠. 랜에서는 데이터 링크 계층을 2계층으로 나눠요. LLC 계층과 맥 계층으로 나누죠. 그래서 여기는 맥 계층이 들어갈까요? 그래서 LLC 계층과 맥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의 대다수의 기능은 LLC에서 담당하죠. 단지 이제 매체 접근할 때만 맥 계층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계층이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계층, IP 계층이 있네요.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고 SNMP가 들어가고 응용 계층이 들어갔잖아요. 이 SNMP를 보고요. 이 SNMP는 여기에 이제 보면 4계층, 우리가 이제 OSL 7계층 보면 4계층에 해당되는 계층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1계층, 이 2개가 2계층, 3계층이니까. 그잖아요? 그럼 UDP 아니면 TCP겠죠. 근데 이제 SNMP는 UDP 기반이라는 거, UDP 기반은 꼭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SNMP는 UDP 기반에 동작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UDP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맥 계층과 UDP가 들어가는 거예요. 답은 이렇게 된다. 자, 11번으로 갑니다. 자, 북미식 T1 반송 시스템의 멀티프레임의 구성과 유럽식 E1 반송 시스템의 멀티프레임의 구성. 제가 이제 멀티프레임은 이제 뭐냐 그랬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수 프레임마다 정보를 나누어 동일 채널의 신호를 송수신하는 반복되는 프레임의 집합. 이게 한꺼번에 몇 개의 프레임을 보내냐 이런 말이죠. 예, 북미식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24채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딱 절반으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12가 되죠. 그래서 멀티프레임은 12개다. 이렇게 요락했죠. 제가 이론 때. 그 다음에 한 프레임이 이제 32채널로 되어 있는 유럽식은 이걸 절반으로 딱 나누면 16이 되잖아요. 16개의 멀티프레임으로 되어 있다. 외우기 좋죠. 그래서 24채널로 되어 있는 북미식은 12개의 멀티프레임, 32채널 되어 있는
유럽식은 절반으로 따가면 16개의 멀티프레임. 이렇게 외우시면 외우기 쉬워요. 그래서 멀티프레임이 뭐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멀티프레임의 개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개와 16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딱 멀티프레임은 뭐냐 이렇게 쓰면 답을 12, 16 쓰면 되는데, 이게 설명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대화형 및 복잡화되어 가므로 대형화군요. 대화형이 아니라 대형화 및 복잡화되어 가므로 네트워크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구성 요소로부터 각 정보를 수집, 제어, 관리하고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그런 망 관리 시스템을 뭐라고 해요? NMS라고 하죠. 이 NMS가 또 별표 3개입니다. 엄청 잘 나오죠. 이 NMS의 망 관리 시스템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 5가지, 관리 기능 5가지를 써라. 제가 이제 이거 외우려 할 때, 신라에서 이제 신라 시대 때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장수가 있다 했죠. 그게 누구라 했어요? 장보고라고 했죠. 장보고인데 장보고라고 외우지 말고 구라고 외웠어요. 장보고인데 성질이 개 같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 개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외워라. 개 같은 성질. 이렇게 외워라 그랬죠. 그래서 장은 뭐예요? 장애 관리죠. 장애 관리. 보는 뭐예요? 보안 관리겠죠. 보안 관리. 구는 뭐예요? 구성 관리겠죠. 개는 뭐예요? 계정 관리겠죠. 성은 뭐예요? 성능 관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입니다. 장보구, 개 같은 성질.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이제 뭘 뜻하는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언제든지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자꾸 어려워지고 심화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미래를 이용해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성 관리가 뭐냐? 그다음에 성능 관리가 뭐냐? 장애 관리가 뭐냐? 보안 관리가 뭐냐? 계정 관리가 뭐냐? 적어놨죠? 이런 것들을 보충하려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사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헛하게 보지 마시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무릎입니다. 그래서 5가지 종류만 지금까지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해놓고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심 요소들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은 그냥 5가지만 쓰면 답이에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감리. 이 감리의 정의에 대한 문제는요, 시험 출제 빈도가 또 1순위에 속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감리의 정의는 아예 이 문장을 싸그리 외우셔야 합니다. 감리의 정의에 대해서 써라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감리란 공사에 대하여, 자, 발주자입니다.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예요. 용역업자가 설계 도서입니다. 설계 도서 및 관련 규정이에요.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여기다 감리라고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감독이에요. 감독하고, 그 다음에 관리 기능,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시공 관리, 그 다음에 안전 관리 들어가죠. 그래서 품질 관리, 시공 관리, 안전 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 이것이 감리의 정의예요. 그래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감리의 정의를 적어라 그러면 이 문장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이 언제든지 가로치기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리의 정의에 대해서 써라도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예 이 문장을 싸그리 외우셔야 돼요. 장악하게. 특히 여기서 여기 감독인데 감리라고 쓰셔가지고 맞냐 틀리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많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 법규에 나오는 문제들은요,
용어를 정확히 쓰시는 게 맞아요. 예. 최정관 교수님들이 너그럽게 이제 맞았다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를 정확하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14번 문제입니다. 국내 전기통신 사업자를 세 가지로 구분해라.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 출제 당시에는 세 가지였어요. 근데 최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정통신 사업자가 사라진 지가 몇 년 됐어요. 지금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별정통신 사업자는 이제 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제 두 가지를 써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기간통신 사업자와 부가통신 사업자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별정통신 사업자는 없어졌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전송 제어 문자가 10문자가 나와 있어요. 이 문자는 지금 채워 써라라는 건데, 비어있는 곳을 채우라는 건데, 이 표는요, 시간 있으실 때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다양하게 시험이 나오고 있어요. 언어를 써라도 이미 나왔어요. 10개의 제어 문자가 안 나온 문자가 없을 정도 다 나왔습니다. 설명도 써라. 여기 나오잖아요. 비어쓰기. 그래서 아예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예 10개의 문자를 싸그리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요것만 딱 봤을 때 싱크로너스 아이들의 약자다. 그 다음에 스타트 오브 헤딩의 약자다. 스타트 오브 텍스트의 약자다. 엔드 오브 텍스트의 약자고, 엔드 오브 트랜스미션 블럭이다. 엔드 오브 트랜스미션이다. 그 다음에 이건 인콰이어의 약자다. 그 다음에 이건 데이터 링크 이스케이프의 약자다. 어크날리지의 약자다. 네가티브 어크날리지의 약자다. 이렇게 저처럼 단어를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래 놓고 이제 단어를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싱크로노스라는 게 이제 동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동기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문자에, 이게 문자 방식이잖아요. 문자에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동기를 부여하는 거. 이것만 쓰셔도 어느 정도 답을 주죠. 부여하거나 문자 동기를 유지하기에 사용된다. 그래서 동기를 부여하거나 동기를 유지하기에 쓰는 문자가 뭐예요? SYN. 그래서 싱크로너스 아이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직역하면 되잖아요. 스타트 오브 헤딩이 뭐예요? 헤더의 시작. 헤딩이 헤더를 말해요. 헤더의 시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AN은 헤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헤더 정보의 시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뭐 정확히 안 쓰셔도 돼요. 헤더의 시작을 알려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헤더의 정보의 시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타트 오브 텍스트. 텍스트가 뭐냐면 본문이죠. 본문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헤더 정보의 종료와, 앞부분에 헤더가 들어가니까 헤더의 종료와 정보 메시지 텍스트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텍스트 앞에 이제 헤더가 나오니까 헤더의 종료와 텍스트의 시작을 알려주는 기호가 STX다. 자, 이거는 이제 뭐 들어가냐면 end of text니까 텍스트 본문이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텍스트의 종료를 의미한다. 즉 본문의 끝을 알려준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end of transmission 블럭 아니야? 트랜스미션이 전송 아닙니까? 이건 블락 아니에요? 블락의 전송이 끝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송 블럭의 종료를 나타내는. 자, end of transmission, 전송의 끝을 알려주는 거죠. 전송이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보 전송의 종료 및 데이터 링크의 초기화죠. 전송이 끝났으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보 전송의 종료 및 데이터 링크의 초기화까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콰이어는 무엇을 요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송수신 간 데이터 링크를 확립 및 상대국의 어떤 응답을 요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송 제어 문자가 ENQ다. 자, 그 다음에 DLE는 데이터 링크 이스케이프입니다. 이게 좀 어렵죠. 이것은 원래 전송 제어 문자의 원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전송 제어 문자의 원래의 의미를 변경한다든가 의미를 추가한다든가 쓸 때 쓰는 전송 제어 문자가 DLE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것은 둘 이상의 문자의 의미를 변경하거나 전송 제어 기능을 추가할 때 쓰는 전송 제어 문자가 DLE다.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응답이고 이건 부정적인 응답이죠. 읽어보시면 수신된 정보 메시지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다. 그러면 여기는 긍정적인 응답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수신한 정보 메시지에 대한 긍정적 응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전송 제어 문자는
달달달. 시간이 있을 때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영어까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문제로 가죠. 자, 평균 고장 간격이에요. 평균 고장 간격. 자, 평균 고장 간격. 이걸 MTBF라고 합니다. MTBF. MTBF라고 하죠. 평균 수리 시간이죠. 이걸 MTTR이라고 그래요. 각각 시간이 주어졌을 때 두 대의 장치가 있대요. 이런 장치 기능을 갖고 있는 장치가 두 대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 시스템의 가동률은 얼마냐? 그냥 먼저 한 대의 가동률을 먼저 구해 보는 거죠. 그래서 가동률을 구하는 건 별표 3개입니다. 이건 시험의 단골이죠. 별표 3개입니다. 시험 빈도가 굉장히 높죠. 가동률 구해라. 그래서 평균 고장 간격인 MTBF, 그다음 평균 수리 시간인 MTTR 더해가지고 MTBF. 그래서 여기서 가동률 구할 때 가로 해갖고 퍼센트지라고 나오지 않는 이상 100을 곱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퍼센트지라고 나와 있으면 이제 100을 곱하는 거고, 없으면 100을 곱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100을 곱할 때도 있고 안 곱할 때도 있는데 언제 100을 곱하고 안 곱합니까? 퍼센트지라는 게 있으면 곱하고요. 없으면 안 곱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하시면 이게 이제 0.98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시스템에서 신뢰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뢰도. 하나의 확률이 나오면 두 개가 있으면 이걸 곱하는 거예요. 직렬로 연결되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동률이 0.98이면 0.98인 시스템이 두 개가 직렬로 있으면 전체 가동률은 두 개를 곱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0.9604가 나와요. 그러면 항상 여기 문제 조건이 없으면 시험지를 맨 처음에 배분을 할 때 주의사항이, 수험자 주의사항을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 수험자 주의사항은 우리 교재에다가 제가 실어놨어요. 그걸 보시면 돼요. 그거 미리 보시고 가시는 게 좋죠. 그러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그랬으니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0.96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요.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0.96입니다. 답은 0.96 이렇게 쓰시면 돼요. 풀이 과정에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여기까지 써놓으시고 여기까지 써놓으시고 그리고 답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해설을 여기 달아놨습니다. 제가 MTBF가 뭐고 MTTR이 뭐고 또 MTTF도 있어요. 그다음에 MTFF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이제 교재를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만 풀지 마시고 교재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 수리 시간이죠. 고장이 다 해결된 시간. 이걸 MTTR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부터 고장 시점에서부터 다음 고장까지의 요 시간을 MTBF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평균 고장 간격이라고 하죠. 이때 고장 났고 그다음에 이때 고장 났잖아요. 평균 고장 간격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장비가 고장 없이 사용했던 시간이 있죠. MTTF가 있잖아요. 이게 평균 고장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한 것이 요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신뢰도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그 이론 과정에 있어요. 이론 종목에 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오래전이에요.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것을 응용한 문제입니다. 응용 문제요. 그래서 만약에 직렬 시스템이 나왔는데 만약에 병렬 시스템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같이 가동률이 각각 있잖아요. 그것을 R1, R2라고 한다면 직렬일 때는 이렇게 곱하지만 병렬일 때는 신뢰도를 구하는 방법이 이거다. 1에서 R1을 빼고요. 또 1에서 R2를 빼고 거기서 또 그 곱한 것을 1에서 뺀 게 답이 된다. 신뢰도의 답이 된다. 그죠? 여기까지 내겠습니까만은 혹시 몰라서 풀이에다가 써놨습니다만. 그럼 여기는 직병렬이 이제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신뢰도는 또 어떻게 계산하냐.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교재를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뭐 설령 여기까지 나오겠냐마는 요즘 하도 문제들이 심도 있게 나오니까 혹시 몰라서 교재에다가 실어놨습니다. 참고로 시간 여유가 되실 때만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뭐 여기까지 공부 안 하셔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자, 17번 문제죠. 자, 다음 주어진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광 중계기의 설치 간격. 이것도 이제 곧잘 나오죠. 뭐 자주는 아니지만 곧잘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광 케이블이 이제 여러 개가 접속되어 있는 형태예요. 보면 접속단과 커넥터 수가 n이다. 이게 큰 핵심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요. 광섬유가 하나다 그러면 연결 커넥터가 필요 없죠. 근데 이제 광섬유가 두 개다 그러면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커넥터죠. 그럼 커넥터가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광섬유가 두 개인 거죠. 만약에 커넥터가 두 개가 필요했다 그러면 선이 세 개인 거죠. 연결 지점이 두 개인 거 아니에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접속단과 커넥터 수가 n이라는 것은 광섬유는 n 플러스 1개가 사용됐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광섬유가.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광중계기의 설치 간격 구하는 공식을 아셔야 돼요. 자, 먼저 여기 주어진 것 중에서 광원 출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신 감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뺍니다. 자, 빼요. 이 두 개를 뺍니다. 광원 출력에서 수신 감도를 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이제 n개가 사용되는 게 뭐냐면 접속 손실이에요. 접속점이 n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n개의 커넥터가 있다는 것은 접속점이 n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넥터 손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커넥터가 사용된 것만큼 손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해가지고 n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가지고 n배를 해준 겁니다. 접속점이 n개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진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환경 마진만 나왔지만 환경 마진 말고 다른 뭐 마진이 있을 때는 마진들을 다 더하세요. 여기는 이제 하나밖에 없지만 마진이 이런 마진 저런 마진이 있어요. 마진이 나오면 여러 가지 마진이 나오면 다 더하세요. 여기는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했지만 그래서 마진도 다 더하시고 마진은 n을 곱하면 안 됩니다. 전체 마진이니까.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광 커넥터 손실하고 접속 손실만 n을 곱해서 이제 더한 다음에 n을 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 마진이나 다른 여타 마진을 다 더해 가지고 그 다 더한 것을 요 두 개 뺀 것에다 또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것을 전체 뭐로 나누면 돼요? 광섬유 손실로 나눠주면 돼요. 이것을 전체를 광섬유 손실로 나눠주면 돼요. 근데 하나의 광섬유 손실이 L0기 때문에 광섬유는 연결점이 n개면 전체는 n 플러스 1개라겠죠. 그래서 n 플러스 1을 곱해줘야 전체 광섬유 손실이 나오겠죠. 그걸로 나눠주면 단위는 킬로미터예요. 광통신의 기본 단위는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킬로미터라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요거 꼭 공부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광원 출력에서요, 수신 감도를 빼요. 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커넥터 수가 주어지면, 우리가 광 커넥터 손실이 존재하고 접속단에서의 손실이 존재해요. 그럼 그 두 개를 더해서 n개만큼 사용했으니까 n을 곱한 손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손실을 전체에서 빼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진이 있을 때는 마진까지 더해서 빼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마진은 전체 마진이기 때문에 n을 곱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환경 마진만 나왔지만 실제로는 시험 문제에 다양하게 나올 때는 다른 마진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마진들을 싸그리 더해가지고 같이 합해가지고 이렇게 빼주면 된다. 아시겠죠? 그것을 뭐로 나누면 돼요? 광섬유 손실로 나누면 되는데 광섬유가 몇 개 사용됐어요? 접속단이 n이면 n 플러스 1개가 사용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n 플러스 1을 곱한 걸로 나눠주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 단위는 뭐다? 킬로미터다. 이게 바로 광중계기 설치 간격이다. 아시겠죠? 자, 18번으로 갑니다. 뭐 단순한 문제인데 프로토콜 문제죠. 다음 프로토콜 OSI 실계층은 어디에 속하냐? 자, TCP와 UDP는 시험의 단골이죠. 이 TCP는 연결형 서비스다. UDP는 비연결형 서비스다. 신뢰성을 확보해서 보내는 서비스다. 신뢰성을 확보하지 않고 보내는 거다. 그래서 얘는 뭐 흐름 제어라든지 오류 제어를 하는 거고 얘는 하지 않는다. 뭐 등등 특징을 구분하셔야 돼요. 얘는 보내는 단위가 블록이고 얘는 세그먼트 단위죠. 뭐 이런 것까지 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TCP와 UDP는 시험에 아주 잘 단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 계층입니까? 4계층이죠. 전송 계층입니다. 전송 계층. 4계층의 프로토콜이다. 그다음에 RS232C는 1계층이죠. 물리 계층. 1계층의 프로토콜이죠. HDLC 또는 SDLC 이런 것들, BSC 절차, 베이직 이런 것들은 다 2계층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요거는 비트 지향성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2계층에 속합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이죠. 링크 계층. IP는 이제 말 그대로 인터넷 주소, IP는 네트워크 계층이죠. 3계층. 자, 이렇게 이제 가볍게 풀 수 있는데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이 표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재에다 실어놨죠. 그래서 이제 7계층부터 1계층의 대표적인 프로토콜, 특히 7계층 프로토콜이 요즘 들어서는 잘 안 나오는데 과거에 잘 나왔었어요. 텔넷, 원격 접속이죠. FTP, 파일 전송 프로토콜, SNMP, 메일 전송 프로토콜이죠. SNMP, 망 관리 프로토콜 아닙니까?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HTTP,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7계층이고, 자, 6계층과 5계층 프로토콜은 적어는 놨습니다만 이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5계층, 6계층은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나온 적도 없어요. 그럼 4계층 잘 나오죠. TCP, UDP. 따로 특징을 아까 말씀드린 특징들을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3계층 프로토콜이 대표적인 IP, 오류보고 프로토콜, ICMP.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논리 주소, IP를 물리 주소인 맥 주소로 바꿔주는 프로토콜. ARP. 반대로 맥 주소를 논리 주소로 바꿔주는, IP 주소로 바꿔주는 RARP. 그죠? 그 다음에 2계층 프로토콜, LLC, 맥, HDLC, 방금 나왔던 SDLC, LabB, X.25, PPP, FDDI. 이런 것들은 다 2계층 프로토콜. 자, 물리계층 프로토콜은 RS232C 정도만 아시면 돼요. 확실하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5계층하고 6계층만 빼고 나머지 확실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필답은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다양하게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19번 문제입니다. 한 전송 선로의 임피던스가 개방 시 임피던스가 25고 단락 시 105mm 때 특성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이 뭐냐라는 거죠. 특성 임피던스 구해라 이 말이죠. 이 두 저항을 곱해서 루트 C면 답이 나와요. 이건 이제 무선 쪽에 안테나 엔지니어링 과목에서 이제 나오는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필답형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가 이제 신호를 보내면요. 이게 전송로가 있어요. 이 전송로의 저항을 특성 임피던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신호를 받는 곳에 저항을 달아야 되는데 이걸 부하 임피던스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 두 개의 저항이 같아야 반사파가 없이 신호가 잘 전달돼서 최대 신호가 수신됩니다. 최대 전력이 전달된다 이 말이죠. 그걸 임피던스 정합이라고 그래요. 임피던스 정합이 돼야 돼요. 근데 이 특성 임피던스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걸 달 수가 없잖아요. 알아내야겠죠. 그거 알아내는 방법을 선로의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단을 우리가 이제 안테나에서는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회로에서는 부하단이라고 하잖아요. 안테나에서는 수전단이라고 그래요. 이 수전단의 저항을 ZL이죠. ZL을 한 번은 0으로 만들어요. 쇼트 시킨다 이 말이죠. 끊어서 연결하면 쇼트가 되죠. 그래 놓고 일정한 거리 L에서 들여다본 임피던스를 계산하는데 그 임피던스가 ZSS인 거예요. 쇼트 시켰다 해서 S인 거예요. 그 저항이 얼마라는 거예요? 단락식 임피던스가 105Ω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ZL을 무한대로 만들어요. 이걸 끊고 나서 무한대로 만들면 끊어버리는 거죠. 개방시켜보면 무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에서 임피던스를 측정합니다. 그것을 ZSO라고 하죠. 오픈의 약자 아닙니까? 그것이 여기 개방 시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이게 25Ω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저항을 곱해서 루트 씌우면 특성 임피던스가 계산이 됩니다. 왜? 여기서 보는 임피던스 계산식이 있어요. 이게 Z0 곱하기 Z0 플러스 J, ZL, 탄젠트 베타 L분의
ZL 플러스 J Z0 탄젠트 베타 L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첫 번째 ZL이 0일 때 구하고요. ZL이 무한될 때 구해서 두 개를 곱하면 Z0의 제곱이 나와요. 알겠시겠죠? 그러면 Z0는 루트를 씌우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선로의 임피던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필답형이 언젠가는 이 선로의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을 적어라.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언젠가는 내다 보면 어려운 걸 찾다 보면 이걸 쓰라고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공식도 이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하여튼 간에 두 개의 저항을 곱해서 루트 씌우면 특성 임피던스가 나온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자, 20번입니다. 접지 전극의 시공 방법으로서 일반 접지봉 접지, 메쉬 접지, 덩판 접지, 화학 저감제 접지 등이 있다. 다음의 설명은 위 시공 방법 중 어떤 시공법을 설명한 것이냐. 이제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공 지역 전체를 1m 깊이에 설계된 면적으로 구덩이를 판대요. 일단 나 동선을 정해진 간격으로 그물 형태입니다. 한자로 그물망자를 써서 망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물 형태, 그물형, 망형 이렇게 말했죠. 로 포선한다. 그래서 이제 딱 답이 나오잖아요. 메쉬 접지, 망상 접지 의미가 나오죠. 네, 그물 모양의 각 연결점을 압착 슬리브 접합 혹은 발열 용접으로 접속한다. 외부 접지 도선을 연결하여 인출한다. 시공 지역 전체를 메우고 마무리한다. 그래서 그물 형태 이런 용어가 나오면 뭐라고요? 그물 망자를 생각해서 망상 접지를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망상 접지, 메쉬 접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